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희 한 1시간 20분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같이 나눌 이야기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시작하기 전에 화면에 있는 글자 같이 한번 읽고 같이 시작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스트레스, 독을 득으로. 네, 독, 득. 제가 처음에 이 단어 발견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좀 호응 좀 해주시지. 아, 독을 득으로. 이거 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뜻인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 여러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는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스트레스 싫어. 스트레스 없었으면 좋겠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트레스가 진짜 뭐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스킬들,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로 좀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 잘 보셨나요? 전 잘 못 봤어요. 시차가 너무 나서. 그래서 보고 싶은데 아침 일찍 하든지 막 새벽에 하든지 잘 못 보긴 했는데, 그래도 뭐 금메달 땄다 아니면 뭐 금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어떤 선수가 뭐 열심히 했다 하면 좀 찾아서 보기는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요, 리우 올림픽에 출전해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였던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받는 방법을 배우려고 오신 거예요. 좀 반응이 있어야죠.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고척 스카이돔에 가서 활을 쏩니다. 사실은 이 고척에 스카이돔이 생기기 전에는요, 주로 잠실 야구장에서 활을 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야구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고척 스카이돔은 옆에 그 인천으로 가는 지하철이 가는 그 철로가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시끄럽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어떤 야구 경기 중간에 이제 이 양궁 선수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때 사회자가 관중들한테 좀 시끄럽게 막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활을 쏘는 이런 거를 왜 할까? 자, 이렇게 훈련이 끝나고 나서 혹은 훈련하기 전에 기사들이 항상 나오는데요. 양궁 대표팀 고척돔에서 소음 예방접종을 맞는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서는요, 돔구장 찾아간 양궁 대표팀 리우 올림픽 대비 독한 예방주사. 뭔가 예방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를 쓴 기자들은 뭔가를 조금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뭐 그냥 쓴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함께 하려는 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스트레스 면역 훈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스트레스 면역 훈련은 뭐냐?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주사 놓는 게 보이죠? 우리가 맞고 있는 거의 모든 예방 주사들은요, 그 병이 왔을 때 우리 몸에서 그 병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그 병원균을 조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에 집어넣는 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병원균의 일부를, 아주 조금을 우리 몸에 미리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모든 예방 주사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노출 훈련, 스트레스 면역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을 키우자는 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 면역 훈련에서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면역 훈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요. 자, 1단계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개념화, 스트레스에 대해 다시 배우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들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수많은 활을 쏘는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심리교육이 있을 때는 이런 강의를 실제로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처럼 앉아서
강의를 듣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가 뭐고 실제 스트레스가 뭔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개념화 다시 한번 배워보고요. 2단계를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자, 2단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기술 습득, 대처 기술 익히고 연습하기.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개념화를 시키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읽어보시죠. 시작. 적용과 점검, 실천해보고 보완하기.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대비하고 훈련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딱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먼저 개념화부터 한번 해보죠. 스트레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봅시다. 자, 본래 스트레스란 뭐냐? 억양, 강세, 언어에서 이거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혹은 물리적인 마찰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말을 쓰는 거는 사실은 원래 스트레스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의 스트레스를 사람에게 적용한 사람이 이 귀 만지면서 있는 이 캐나다의 내분비학자 한스 셀리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체 반응,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몸이 겪는 반응들을 연구하고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싸워가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다가 야, 이거를 우리가 어떤 반응이라고 불러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지칭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란, 자,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라고 하면 좀 모호하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 나 지금 직장 구해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라고 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야, 너 요즘 스트레스가 뭐니? 나 스트레스? 나 엄마랑 그냥 엄마가 난 내한테 스트레스야 라고 하면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보면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스트레서, OR 붙여서 스트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스트레스를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뭡니까? 구직 혹은 연애 혹은 여러분의 학업, 그런 것들은 스트레서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 몸이 나타나는 반응, 스트레스 리액션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스트레스는 사실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스트레서, 하나는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구분하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스트레스를 어떤 사건만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구직하는 입장에 계시다면 구직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지만 여러분이 20대 때 얻은 직장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처럼 평생 어떤 직장에서 30년 일해서 그 다음에 연금 타가면서 30년 이후에 그냥 놀고 지내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일선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계속 직업을 알아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구직이 스트레스다,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나는 평생 스트레스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또 어떤 게 스트레스냐? 그 사건에 대한 내 반응도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요, 객관적인 사건은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야 돼서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사실은 내 반응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스트레스는 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려면은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을 두 번째도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사실은 스트레스가 통제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스 셀리에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적응할 때 겪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렇게 좀 공부한 사람들은 어려운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이게 왜 일반적인 증후군이라고 하지? 그냥 스트레스 증후군 이러면 간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느끼는 이런 반응들은 제너럴한 겁니다. 보편적인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거고 누구나 겪는 거고 그렇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까? 적응할 때. 적응할 때. 쉽게 말해서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부딪힐 때, 내가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겪는 우리 몸의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경고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좀 원시 시대로 가정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 이제 원시인처럼 보이시죠? 네, 호피무늬 하나 걸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호피무늬를 걸친 이 사람이 뭔가 싸우려고 하거나 혹은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원시 시대의 스트레스는 간단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맹수라고 생각합시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혹은 내가 잡아먹기 위해서 덤벼들어야 하는 멧돼지 이런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만만한 것들은 우리는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내가 먼저 한 대를 치든지 혹은 내가 얘를 잡아먹기 위해서 얘를 제압하든지 싸우려고 하죠. 그런데 맹수가 나타나 싸우려고 하니까 맹수가 너무 커요. 그럼 어떻습니까? 36개의 주랭랑을 치는 반응들을 보이는 게 바로 fight or flight, 싸우기 혹은 도망가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앞에 맹수가 나타났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우리의 신체가 반응하느냐? 첫 번째로는 경고 반응 단계로 들어갑니다. 경고 반응은 뭐냐? 우리 몸에서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기 위한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분비돼서 심장도 뛰고 근육도 뭉치고 호흡도 가빠지고 하면서 싸우거나 도망갈 수 있는 몸의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 호르몬을 받아서 환경에 저항을 하고 싸우거나 도망가는 단계, 이게 바로 본격적인 저항 단계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의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단계고요. 이 저항하는 단계가 끝나서 싸워서 이겼거나 도망가서 안전하게 피했다면 그때부터는 소진 단계로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회복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우리를 흥분시키는 교감신경계가 줄어들고 이제는 호흡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근육대 힘도 쫙 빠져지는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부교감신경계가 작동하면서 우리 몸이 휴식되고 회복되는 단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이 느끼는 문제점은요.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대상은 맹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차라리 우리가 원시시대에 살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맹수라면요. 싸우거나 도망가면 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서 우리 몸이 준비를 딱 지키기 때문에 만만하면 싸우고 만만하지 않으면 도망가면 돼요. 싸워서 이기면 긴장했던 몸이 풀어지면서 휴 살았다 하면 되고 도망가서 내가 안전하게 도망갔으면 야 이제 끝났구나 하면 되는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뭡니까? 구직 또 뭐예요? 엄마 그렇죠? 그리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또 학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죠. 무슨 말이냐?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더 이상 싸우거나 도망갈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싸우거나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으면은 우리의 신체 반응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우리 몸이 실제로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호르몬에 반응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 몸에 변화는 없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 몸은 옛날 원시인들이 반응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직을 위해서 면접 준비를 하는데 면접 중에 생각만 해도요.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은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우리 몸에 힘이 간뜩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직의 면접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명확하게 싸우거나 도망갈 대상이 사라지거나 죽었으면은 아 이제 쉬면 되겠다라고 할 텐데 사실은 구직은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구직에 성공해서 직장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끝날까요?
아니요, 또 끝나지 않아요. 또 적응해야 돼요. 직장은 상사도 계속 바뀌고요. 보직도 계속 바뀌고 계속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가야 될 대상이 눈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늘 비상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서 에너지를 분출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분출할 필요 없이 정신적으로 뭔가를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호르몬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공격합니까?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몸을 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취약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의 원시인들은요, 이런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 딱 받으면 무서워, 싸워야겠다, 도망가거나 싸워서 끝나면 휴, 자야지 하고 편안하게 자면 됐는데 사실 현대인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 거죠.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 과연 어떻게 하면은 독이 아니라 득이 될 수 있느냐? 이 한스 엘리에가 쓴 책, 여기에 자기 책을 들고 좀 굉장히 그 즐거운 표정, 묘한 표정을 짓고 있죠. 자, 여기 제목을 보면은 스트레스 without distr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고통 없는 스트레스, 이 책이에요. 고통 없는 스트레스.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가 독이 아니라 득으로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한스 셀리아의 또 다른 색다른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여기에 준비했습니다. 자, 이쪽은요, 영어로 퍼포먼스 레벨, 수행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X축에는 스트레스 레벨, 스트레스 수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점점 더 많아질 때 한 중간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의 수행, 우리의 행동의 결과물들은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최적의 상태, 최적 수준, 옵티멀 레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여러분은 뭘 하셔도 여러분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옵티멈 레벨을 넘어서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수행이 떨어지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적절한 스트레스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면접 준비도 안 되고 애인이랑 대화도 안 되고 엄마랑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뭔가 제대로 안 잡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나한테 독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옵티멈 레벨 정도가 되면은 공부도 잘 되고, 그렇죠? 면접 보러 가서 내가 가장 최선의 상태에서 최선의 면접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옵티멈 레벨 아래쪽으로는 유스트레스다. 사실 이 표현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없어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하게 있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지금 스트레스가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무슨 얘기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저는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잘 생각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 여기 30분 동안 앉아 있었거든요, 앞에. 그래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안 보이잖아요. 좀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품도 했어요. 하품, 이렇게 하품도 하고. 왜? 그때는 스트레스가 좀 안 받으니까 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강의를 하라 그러면은 막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올라와서 쓰니까 긴장이 좀 돼요. 긴장이 좀 돼서 이 정도로 딱 가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던 대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안 그래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통령이 와서 앉아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때요? 뭐 대통령이 뭐야? 여기 이제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만약에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한 5분이 와서 여기 앉아 계신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겠어요?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오히려 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강의를 저희 가족들, 저희 이제 와이프랑 애 둘이 있거든요. 가족들 앞에 놓고 앉혀서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가 전혀 안 되죠. 그러면은 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수학 문제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더하기라고 합시다. 그런데 수학 문제를 여러분 책상 앉아서 혼자 푸세요. 정말 뭐 두 자리, 뭐 24 더하기 21 이런 거 100문제를 주고 가능한 한 빨리 푸세요라고 했을 때 시간을 재고요. 그 다음 여러분 앞에 나와서 100명 앞에서 수학 문제를 푸세요. 가능한 빨리라고 했을 때 그때 시간을 재면요. 언제가 빨리 나올까? 책상 앞이 빨리 나올까요? 100명 앞에서 푸는 게 빨리 나올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근데 이러면 여러분한테 미적분을 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미적분을 혼자 푸세요. 대신 참고서 봐도 좋아요. 앞에 나와서 푸세요. 참고서 봐도 좋아요. 어떻게 더 잘할까요? 당연히 앉아서 풀 때가 훨씬 더 잘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스트레스 수준과 우리가 느끼는 과제의 난이도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스트레스는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요. 우리의 수행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선생님 알겠는데 그래도 스트레스는 나쁜 거예요. 그래도 스트레스는 나빠요. 아니 일례로 스트레스 때문에 병드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 얼마나 나쁜 거예요. 당연히 나쁜 거니까 병들 들지. 진짜 그럴까요? 굉장히 특이한 그림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이 그림 뭐가 사진 보고 뭔가 싶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게 귀마개예요. 이게 50년대 귀마개예요. 1950년대 귀마개. 얼마 전에 BBC에서 2000년대 이후에 이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런 귀마개는 씌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1950년대 했던 실험이기 때문에 청각 자극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엄청나게 큰 귀마개를 하고요. 눈에는 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통에 넣었어요. 딱 이제 이거를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는 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통에 넣었고요. 귀마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풍 장치를 달았죠. 자, 이게 무슨 실험이냐? 1950년대 캐나다 맥길 대학의 도널드 헵이라는 심리학자는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실험의 목적은 인간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정보를 드리면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이 연합군인들에게 사용했던 브레인 워시, 우리는 보통 세뇌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뇌라고 하면은 뭔가 머릿속에 메시지를 주입한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세뇌, 뇌를 씻는 게 세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브레인 워시예요. 그래서 세뇌를 시키고 나서 거기에 중공군 연합군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주입해서 이 연합군 포로들이 방송에 대고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이런 사실을 방송을 한 게 서방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미국 CIA에서 도대체 저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왜 이렇게 바뀐 거냐를 알기 위해서 이 맥길 대학의 도널드 헵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했어요. 그래서 이 도널드 헵 교수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심리학 실험에 참가할 신체 건강한 대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을 모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실험에 참가하면 일당 $20를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1950년대입니다. 일당 $20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정확히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심리학 실험에 참가할 때 요즘에는 그래도 좀 심리학자들이 다양하게 실험을 해서 일당을 좀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심리학 실험에 참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학 실험에는 이제 이런 자원자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은요 학교 게시판에 있다가 심리학 실험에 참가할 사람 모집한다 하면은 막 지원하는 게 하나의 좀 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게시판을 봤더니 심리학 실험에 참가할 자원자들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연구 주제는 자원하신 분들에 한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고 일단 $20니까 하니까 학생들이 막 몰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심리학 실험에 참가할 사람들이 모였고 제가 헵 교수라고 합시다. 학생들이 궁금해하겠죠. 교수님 도대체 무슨 실험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나요? 헵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실험에서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게 뭐지? 한 가지만 하면 된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 소리야? 뭐 말장난하는 거야? 뭐 지금 같으면 뭐 아재 개그야? 이랬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이 할 일이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이 정말 하실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 교수님 알겠어요. 잠 안 자는 거죠? 잠 안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은 원할 때 주무셔도 좋습니다. 아, 그럼 교수님 혹시 화장실을 가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주겠죠. 아니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화장실은 얼마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밥을 안 주는 거죠? 얼마나 오래 굶는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연구 스태프들이 밥을 갖다 드립니다. 아니, 교수님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일당을 준다고요? 그럼 도대체 며칠 실험인가요? 최대 2주 안에서 여러분이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면 됩니다. 그럼 최대 2주면 14일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루 20만 원이라고 치면은 14일이면 280만 원인데, 야, 학생들이, 아, 야, 정말 대단한 실험인데? 그러면서 이제 햅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각을 차폐할 겁니다. 감각을 차단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안대로 가려서 여러분은 바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귀는 큰 귀마개로 가리고 이 위에 팬을 틀어놓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웅 거리는 소리만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손을 뜯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손톱 깨물 수도 없고 손으로 뭔가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희한하거든요. 이게 뭐지?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자도 되나요? 물론 자도 됩니다. 그 학생들이 환호를 쳤어요. 야, 내가 시험 공부하느라 내가 며칠 못 샜는데 나 잠이나 자야겠다. 자도 되잖아. 교수님 밥은 주신다 그랬죠? 네, 때가 되면 밥은 갖다 드립니다. 화장실도 갈 수 있고요. 네,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 밖에 항상 스텝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스텝이 들어와서 이 장치를 풀러드리고, 여러분이 화장실을 갔다가 혹시 딴 데 가서 오락할 수 있으니까 스텝이 화장실 앞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용변을 보시면 다시 스텝이 여러분을 모시고 와서 이 방에 들어오게 할 겁니다. 식사는 어디 딴 데 가서 하나요? 스텝들이 여러분의 방으로 식판에다가 밥을 갖다 주면 여러분은 이 간이 침대에 걸터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거 좀 부담스럽다. 아니, 소화는 되겠어? 뭐 좀 너무 잠만 자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나는 며칠 잠이나 자야겠다. 어떤 학생은 야, 나는 그동안 못했던 고민이나 한번 실컷 해봐야겠다. 나 앞으로 졸업하고 뭐 할지. 어쨌든 이렇게 쉬운 심리학 실험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니. 이때부터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날 거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잠을 잤어요. 그리고 둘째 날 잠에서 깼는데, 밥도 먹고 또 자고 깼는데 눈을 떴는데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잠을 깼는데 뭐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우잉 소리 빼고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잠을 깼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뭔가 좀 내가 여기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 좀 불편한데 그래, 고민이나 해보자. 나 앞으로 졸업하고 나 뭐 하고 살지? 여러분처럼 나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 학생들이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힘들다. 잠도 안 오고. 생각은 계속 나는데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힘들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루에 일당 20만 원, 30만 원을 3일째부터 학생들이 포기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진행했던 도널드 햅과 그 연구진들도요. 이게 그렇게 힘든가? 그래서 인터뷰한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완전히 이건 나를 차라리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너무 힘들어요. 끔찍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참가자들은 환각을 보고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우울과 불안 증상을 보고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실험 번의 이야기인데, 이 연구진들 중에 한 명이 이 실험에 자기가 들어가 봤대요. 이 연구를 기획한 햅의 제자였겠죠. 이 사람이 아마 6일인가 7일인가 버텼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거의 회복되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걸렸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연구에서 핵심은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자극을 없애보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작은 거라도 완전히 극단적으로 없애보자. 자극 없는 삶, 스트레스 없는 삶이 과연 어떤지.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외부의 자극이 없으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내부의 자극, 그게 환각이든 감정사태든 고통이든 그걸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계기로 인간에게 있는 동기 중에 생물학적 동기, 그리고 사회적 동기, 성공하려는 동기나 친구를 맺으려는 동기 말고 세 번째 동기가 추가됐습니다. 그게 뭐냐? 자극 추구의 동기입니다. 자극 추구의 동기. 다른 말로 하면요, 스트레스를 추구하는 동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평생 일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집에 계신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엄마, 아빠 이제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그냥 좀 편하게 사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고맙다. 알았어. 그 마음을 받고 정말 편하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부모님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돈 때문이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경제적으로 풍족한 어르신들인데도요. 계속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일하면은 뭘 받아요?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죠. 그럼 아유 이거 내가 안 한대. 내가 뭐 돈이 아쉬워서 이러냐? 그러시면은 아예 자식들이 아이 그래 엄마 아빠 왜 그거 하고 있어? 하지 마.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어. 아이고 그래 나도 편하게 쉴랜다. 하루는 편하게 쉬지. TV 보고 밥 먹고 운동하고. 근데 또 어때요? 또 심심한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극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굳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은 정말 행복할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으면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요. 이 실험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은 발견했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면 우리를 파괴하지만 극단적으로 없은 것도 우리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스트레스를 잘 감당하고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단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요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1단계를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스트레스 사건보다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 사건 자체는 통제할 수 없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적절한 스트레스는 수행을 좋게 한다.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적다면 여러분의 수행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제가 하는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한테서 저는 지금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삶과 스트레스는 불가분의 관계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오늘 들으시는 강의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에 대한 힘을 키우시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우리가 어쨌든 이 강의가 20대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구직 상황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구직 스트레스에서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요. 면접의 압박, 그리고 해야 될 일, 스펙 채우는 거 못지않게 가족의 반응입니다. 가족의 반응. 엄마의 어떤 계속 잔소리, 아빠의 비난 이런 것들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데 부모랑 싸우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면접 상황에서 여러분을 뭐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그 면접관들 앞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면접을 보신다라고 할 때 그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죠. 자, 그때 여러분 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그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구체화시키시보세요. 구체화. 이거 이제 양군 선수들에게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 스트레스 면역 훈련은 축구대표 선수들한테는 안 합니다. 축구대표 선수들이나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선수들한테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주변의 큰 함석에는 압박이 더 흥분시켜서 더 수행을 잘하게 만드는데 양궁은 어떻습니까? 활실을 쭉 당기죠. 당길 때 포인트가 뭐예요? 입이야. 이렇게 해서 딱 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놓을 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완전히 엇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양궁에는요,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양궁 선수들에게 하는데 그때 양궁 선수에게 묻습니다. 야,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네 몸의 반응은 어때? 심장이 뛰죠. 그리고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요. 막 근육에 막 뭔가 이렇게 막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야, 그때 넌 어떤 생각 드니? 내가 이러다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시점을 못 맞추면 어떡하지? 내가 대표팀 선발해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 이거 실패할 텐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좀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사실 지금 같아서는 우리 둘러 앉아서 다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반응은 뭡니까? 어떤 상황이죠? 그때 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니까 좀 와닿지 않으시죠? 이 스트레스 면역 훈련을 만든 마이켈바움이라는 심리학자는 모호하게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요. 셀프 다이얼로그, 자기 대화라 그랬어요. 자기 대화. 말로 뱉지 않아도 하는 혼잣말. 에이, 망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짜증나. 또 시작이야. 그렇죠? 속으로. 이런 생각하죠? 저 아줌마는 할 일도 없나? 도대체 또 왜 이러는 거야? 아빠랑 싸운 거야? 나 좀 내버려둬. 이런 생각들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나도 내가 싫다. 나 이 집에서 왜 이러고 있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얼굴은 힘이 들어가고 몸에 근육도 들어가고 좀 화가 나니까 좀 호흡도 가빠지죠. 자, 이런 상황에서 면접 상황에서 몸의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 근육이 긴장이 되죠? 앞에서 면접 보니까 이렇게 허리도 구부정해지죠? 어떤 생각 듭니까? 저 사람이 지금 무섭어. 나 떨어졌나 봐. 나 떨어지면 엄마한테 뭐라 하지? 난 왜 모양일까? 난 죽어야 되나? 막 별 생각을 혼자서 하는, 이게 이제 자기 대화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눠보세요. 그래야 두 번째 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반응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기술 습득이에요. 자, 대처 기술을 익히고 연습하는 게 스트레스 면역 훈련의 두 번째 단계인데요. 자, 크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러분의 몸의 반응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강의할 때 별로 긴장을 안 해요. 그리고 딱 여러분 앞에 서니까 오히려 좀 편한데 이 앞에 앉아있을 때는 굉장히 좀 긴장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심리학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아직도 머릿속에 명확하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충주 MBC에 가서 라디오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녹음 방송이었어요. 생방송이 아니고. 그래서 이 지방 라디오 방송은 뭐 이렇게 여러분 왜 보통 TV에 보면은 라디오 방송할 때 밖에 PD가 있고 큐사인 주고 안에서 이제 진행자랑 게스트랑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 라디오 방송은 좀 작기 때문에 그 진행자가 직접 녹음을 버튼을 누르고, 그러니까 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녹음할게요. 네, 딱 누르고 배경음악 자기가 깔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심리학 칼럼니스트 누구를 모셨습니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도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 칼럼니스트 누다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서 할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틀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할게요. 그럼 돼요. 왜? 생방송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앞에서 보는 PD도 없어. 사실은 긴장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 생애 처음으로 방송을 한 거였어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옆에 둘밖에 아니는데도요, 막 호흡이 가빠지더라고요. 막 가빠지고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은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 이거 좀 실수하면 말이 꼬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좀 침이 잘 튀거든요. 침 튀어서 옆에 이 사람이 찌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계속 뭐 했냐? 하기 전에 계속 이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이완. 여러분, 우리 몸이 편안한데 이 곰처럼 편안한데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서울 심리지원 복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마음 챙김이거든요. 일종의 좀 명상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편안
편안하게 그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몸이 편안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천천히 깊은 호흡하면서 호흡에 집중하고 할 때 막 열이 받진 않아요, 갑자기. 우리 몸이 편안해지면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우리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요. 계속 이완했어요. 이완. 이렇게 스트레칭. 계속 이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진행자가 쳐다보더라고요. 선생님 긴장되세요? 그래서 네, 긴장돼요. 처음이거든요.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어때요? 좀 편안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죠. 그냥 스트레칭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편하게 펴보세요. 편하게. 자, 이렇게 내려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무릎에 하셔도 됩니다. 이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힘 펴야지 하면 할수록 손을 쫙 잡힐수록 우리 몸에는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요. 이완을 할 수 있는 근육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긴장을 하시는 건 당연한 우리 몸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반대로 합니다. 이완을 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요? 반대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이완법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 편하게 하신 상태에서 팔을 들지 마세요. 저 여러분 보여드리니까 팔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손목 이하로 요 손목 아래로만 내가 힘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손목 아래로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팔에 힘이 다 들어가죠. 근데 손목 아래로만 힘을 주겠다고 생각하고 팔에 힘을 빼고 편한 상태에서 주먹을 쥐어보시는 거예요. 주먹을 쥐어보시는데 어느 정도로 세게 쥐냐? 정말 주먹이 터질 정도로 세게 쥐어보시는데 제가 열을 셀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할 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 하잖아요. 그럼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빼기 위해서 손을 쫙 펴면 될까요? 그냥 힘만 살짝 빼면 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힘만 살짝 빼면 되세요. 손을 쫙 펴면은 오히려 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양손을 다 해봅시다. 양손을. 나중에 나한테 엄청 고마워 생각하고 빨리 하세요. 안 하려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손목에만 힘을 주는 거예요. 주먹만 꽉 쥐는 겁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은 하셔서 열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빼시는데 손이 이렇게 펴지는 건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힘을 빼면 이렇게 요 정도로 좀 펴집니다. 자, 하는 거예요. 합시다. 시작. 하나, 둘, 더 세게. 셋, 넷. 아니, 손이 떨려야 돼. 더. 다섯, 여섯. 안 떨리네. 안 떨려. 일곱, 여덟, 아홉. 더 떨려요. 더 세게. 손이 아파 막 아플 정도로. 아홉, 아홉 반, 아홉 반의 반, 열. 어때요? 힘이 쫙 빠져나가죠. 자,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그 다음 팔을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양쪽 팔 다 해보세요.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정말 이 팔이 이쪽에 완전히 닿을 정도로 이때는 손목의 힘은 빼는 거예요. 손목의 힘은. 빼서 당겨보세요. 당겨보는 이것도 열을 하는데 열 해서 힘을 뺄 때 손을 딱 놓으면 아파요. 그렇잖아요. 열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당겨보세요. 자, 합시다. 열 할 거예요. 열. 자,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 손목에 힘 빼고 손목 아래쪽으로. 둘. 팔만. 세게. 셋. 더 세게. 아플 정도로. 넷. 다섯. 더 세게. 떨려야 돼요. 여섯. 일곱. 여덟. 더 세게. 아이, 팔이 안 떨려요, 지금. 더 세게. 아홉. 더 세게. 웃지 마세요. 아홉 반. 아프죠? 열. 그렇게 손이 이렇게 떨어지죠. 이 열, 우리 신체를 16군데로 나누어서 이걸 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누워서, 사실 제가 이제 알코올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알코올병원에서 알코올릭 환자들이랑 같이 했을 때, 사실 이 프로그램을 저희 그때 이완법을 2시에 했어요. 사실 식사하고 좀 졸릴 때잖아요. 이거 완벽하게 16군데로 나눠서 할 때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30분 되기 전에 3분의 2가 주무세요. 얼마나 이완이 되는지.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면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 상황은 그래도 우리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내 몸이 딱 긴장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조금 더 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깊은 호흡. 간단히 이제 복식 호흡이죠. 여러분, 배 한번 손 대보세요. 배. 자, 배. 만지기 싫죠? 배.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와야 돼요. 배가. 배가. 아기들은요, 숨 쉴 때 가슴으로 안 쉬어요. 그죠? 저는 이제 집에 꼬마 둘이 있는데, 애기들 키울 때 보니까 애는요, 숨 쉴 때 배가 볼록 올라가요. 너무 귀여워. 배가 올라가. 근데 우리는 배 안 나오고 하려고 배 딱 힘주고 이렇게 얕은 숨을 쉬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얕은 숨을 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이 얕아진다는 건 죽을 때가 다 된 거야. 심리적으로, 신체적 건강한 사람들은요, 복식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시는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데, 여러분 사실은 코끝에 집중하셔도 좋고,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 하시는 분도 어려우니까 저는 보통 이제 배를 한번 느껴봐라. 그래서 여러분의 온 관심을 배에 두고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자, 배를 내밉니다. 들이마시세요. 천천히. 그리고 또 다시 내쉬세요. 천천히. 여러분 앞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다. 절대 이 호흡 못합니다. 무슨 호흡해야 돼? 하면서 빨리빨리 뛰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무실 때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자기 전에는요, 우리 몸이 이완됐을 때는요, 이렇게 잠 안 자요. 편하게 그냥 하면 어때요? 배가 불룩 나왔다고. 사실은 사람도 그렇게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호흡 체계가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걸 하시면은 여러분의 스트레스 반응을 적절하게, 그래서 하십시오.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약간 졸리기도 한데 몸은 긴장이 되고, 이것도 오늘 올라가서 또 떠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좀 그런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호흡도 하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할 때 많이 쓰는 방법들이에요. 양궁 대표 선수들한테 이거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활시 당겼을 때 그 사람들 호흡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 그쵸, 엇나가지. 2점 나오지, 2점. 그렇잖아요. 그래서 숨을 딱 멈추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딱 놓게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몸의 반응을 조절하게.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랬죠? 마이켄바움은 모호하게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기 대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 대화. 많은 분들이 제가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선생님 어떻게 무턱대고 긍정적이에요? 뭘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동의해요. 저도 무조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해요. 뭘 할 수 있어, 자기가. 하지도 않고. 그죠?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능력한데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야. 이런 사람들 제일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턱된 긍정, 이것도 틀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턱된 부정이에요. 자기는 무조건 안 된대.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무슨 말이죠? 시작. 유용한 관점, 유용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27살에 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제가 20대 초반에 읽었던 책이 있었어요. 한비아 씨가 쓴 이제 여행했던 책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군대 제대하고 3년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돈을 좀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야겠다 해서 이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물론 제가 이제 영어가 짧아서 처음에는 뭐 외국 나가서 뭐 누구랑 대화하겠나. 다행히 외국 애들도 영어가 짧아. 다행이더라고.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유럽 애들은 영어 다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걔네들한테 영어는 영국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본말, 물론 여러분 일본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굳이 일본말을 배웠다 생각하진 않잖아요. 독일 애들, 프랑스 애들을요, 영어 우리나라처럼 막 영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황당한 게 영어로 물어보잖아요. 불어로 대답해. 황당하지 진짜. 얘네들은 네가 프랑스 왔으면 네가 프랑스 써야지. 근데 네가 물어봤으니까 내가 대답은 해줄게, 불어로. 네가 알아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막 하니까.
근데 이제 걔네들도 영어가 짧고 저도 영어가 짧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뭐가 느껴지냐 하면 야, 얘네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구나. 우리는 굉장히 뭐 달려 하는데 얘네 좀 다르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원래는 여행을 갔다 와서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서 심리학 대학원에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급하게 막 아등바등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가 또 원래 심리학 전공이 아니었거든요. 심리학 전공이 아닌데 또 심리학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그냥 학부부터 다시 할까? 이런 생각을 한국에서 한국 여행객들이랑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냐. 빨리 그냥 대학원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듣고 또 외국 애들 만나서 야, 내가 사이콜로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사이콜로지 전공이 아니어서 그랬더니 걔네들이 야, 그럼 너 다시 대학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럼 내 나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네 나이가 뭐? 그래, 네가 좀 있으면 30인데 근데 뭐 그게? 근데 저는 그 반응이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얘네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대학을 다시 편입을 해서 3학년으로 들어가서 남들보다 2년이 늦었다 그러자. 근데 저는 이제 여행을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에 그때 아무튼 9개월 했는데 1년이 여행, 2년은 대학. 근데 저는 군대가 제가 이제 26개월 때 다녀와서 저는 또 3년 휴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8에 대학을 다시 들어가면 30에 대학원을 가게 되면 야, 이거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10년만 해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내 주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지? 내 친구들, 우리 사촌 형들, 우리 부모님들. 저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나? 정말 사람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 내가 원하는 일을 했을 때 그거를 한 30년 해야 나는 성에 차나? 내가 그거 한 10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 나 학사 편입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사 편입을 딱 했죠. 그때가 28인데 초등학교 친구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결혼식에 갔어요. 28이면 그때 애들 막 취직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안부를 묻죠. 야, 너 뭐하냐? 현시가 뭐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야, 너 뭐하냐? 넌 뭐 회사 갔냐? 넌 취업 준비해.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제가 이제 물었죠.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걔는 이제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되게 까부는 애였어요. 너 뭐하냐? 그랬더니 나 잠깐만 하면서 영암을 꺼내주는 거예요. 진짜 재수없는 놈들이지. 영암 보니까 H 동그라미 5글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H 5글자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딱 나눠주니까 이 친구들이 야, 너 출세했구나, 성공했다, 대단하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 되게 잘 됐구나, 축하해. 근데 걔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현식이 넌 뭐하냐? 순간 애들의 이목이 저한테 확 쏠린 거예요. 나 학교 다녀. 그랬더니 걔가 너 학교 졸업했잖아. 졸업했지. 나 근데 심리학 공부하려고. 대학원 다녀? 아니, 나 편입했는데? 그랬더니 걔가 정말 피시고 있으면서 이 새끼 넌 공부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결심했어요. 네가 40세, 50세 했을 때 뭐 하는지 두고 보자. 네가 임원 될 거 아니면 너는 나올 거야. 넌 나와서 치킨집 하겠지. 나는 내가 40대 했을 때 내가 본격적으로 그 분야에서 나는 내 거를 만들어가고 있을 거야. 여러분, 저는 청소년 할 때만 해도 그래요. 청소년들은 선생님 저 공부 못해, 저는 인생에 나고자예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래? 대학 잘 못 갈 것 같아? 선생님, 전 대학 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 네가 한 80까지 살다 죽었다 하자. 네 후대 사람들이 혹시 너를 기억하나? 네 자식이든지 네 후배들이든지 너의 몇 살 때를 기억할 것 같니? 글쎄요, 몇 살 때 기억할까? 한 40, 5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치. 네가 생각해도 사람들이 너를 기억할 때 네 인생의 한 40, 50대를 기억하지 않겠니? 그렇겠죠. 제가 그랬어요. 네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50대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20대 때 자기 인생이 클라이막스라 생각하고 미친 듯이 달려. 그리고 거기서 실패하면 진짜 실패했다 생각하지.
근데 너 생각해봐. 네 주변의 어른들 한번 얘기해봐. 그 얘가 몇 명을 했어. 우리 삼촌 어쩌고 저쩌고. 니네 삼촌이 10대 때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몇 등 했는지 너 알아? 아니요, 잘 몰라요. 니네 삼촌 뭐? 우리 삼촌 회사 다녀요. 그치? 그럼 니네 삼촌은 50대 때 직장인이면은 직장인으로 기억이 될 거야. 너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야? 그때 뭐 이명박 대통령 때였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뭐 누구죠? 너 그 대통령이 10대 때 공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아 몰라? 잘 몰라요. 그게 그 대통령한테 중요한 것 같아? 후대 사람들이 기억할 때, 야, 그 대통령이 10대 때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잘못 갔대, 하, 이럴 것 같아? 아니, 그 대통령을 했던 그 시대로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50대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거랑 싸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늦게 시작하면 좀 불이익이지 않네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10년 늦으면 난 10년 더 하면 되지. 굳이 남들이랑 똑같이 해야 된다면. 하지만 내가 진짜 행복한 일이라면 난 10년이라도 더 하면 돼. 10년이라도 하면 돼. 내가 원하는 일을.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심리학자로서 준비하며 살아온 과정에서 저는 제가 이제 40이 좀 넘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사실 연락해보고 싶어. 그 H회사 다니는 애한테. 야, 너 뭐 하냐? 근데 뭐 차마 그럴 순 없고. 저는 사실은 제가 대단하진 않아도 제가 하는 일에서 제 걸 계속 쌓아와서 저는 제 삶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강의에 제가 여기 올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우리 서울시에서 한 사업이고 우리 김종환 교수님이 굉장히 이 마음을 많이 써서 하시는 사업인데 뭐 여러분이 저를 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보통 이런데 사실은 제가 이 마음 건강 특강 2차, 3차, 4차를 보니까 좀 기가 죽더라고요.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거기에 비하면 저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강의가 주어졌을 때 내가 가서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이거는 나한테 주어진 선물이야. 내가 그 선물을 교수님이 나한테 제자들을 통해서 의뢰하신 이 선물을 나는 감사하게 받으면 되고 내가 혹시 부족하면은 그것도 나에게 나중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삼으면 되지. 사실 제가 지금까지 낸 책들이 한 10권 정도가 돼요. 여러분 혹시 제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죠. 많이 없어요. 제 후배가 있는데 걔는요. 첫 번째 낸 책이 대박이 터졌어요. 정말 걔 책이 대박이 터지는 거 보니까 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걔가 그 다음 책을 낸다 그럴 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걔 좀 부담스럽겠다. 첫 번째 책이 대박이 터지니까 두 번째 책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 대박 터진 책은요. 걔가 워낙 글을 잘 쓰기도 하지만 그 분위기에 딱 맞아가지고 좀 사실은 이렇게 주목을 받은 그 책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책을 냈는데 첫 번째 책보다 안 되면 아, 걔는 좀 낙심하겠다. 부담되겠다. 저는 책을 제가 쓸 때마다 느낌이 와요. 이건 대박이다 진짜. 아빠 양육, 아빠 효과 이름만 들어도 뭔가 아빠 양육 분위기가 딱 맞죠. 그렇죠? 그리고 한참 사극 나왔을 때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야, 이것도 정말 대박이고 늘 대박 책이에요. 근데 늘 대박이 안 나.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책을 쓸 때마다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전보단 잘 쓰겠지. 그전보단 잘 쓰겠지. 여러분 이게 제가 무턱대고 좋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사실은 저는 제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게 제 인생의 선물 같아요. 여기서 뭐 제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굉장히 위축되는 사람이었고 저는 굉장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센터에서 지금 집단 상담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집단 상담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서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제 모습이 야 진짜 선물이다. 어떻게 나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잘해야 되지만 그럼 저희 두 아들이랑 결혼한 와이프를 봐도요. 사실은 어떨 보면 와이프 진짜 정말 죽여버리고 싶지만 진짜 어떨 때 보면요. 야, 참 감사하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 여자가 와가지고 진짜 내가 아빠가 되고 진짜 우리 애들 볼 때마다 진짜 때릴 때도 싶지만 진짜 귀여움 떨 때마다 야, 참 감사하다. 진짜
나한테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요. 때로는 선물인데. 여러분 누가 선물 받을 때 좋아야만 좋아하고 싫으면 막 짜증냅니까?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는 전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걸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 내가 꼭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잘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원래 받지 못할 사람인데 받은 건가? 라고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야, 네 주제에 이 정도 되면 그건 너한테 선물인 거야. 아, 맞아. 나한테는 이게 다 선물이지.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불러주셔서 여러분 앞에. 물론 제가 잘해서 여러분이 저를 또 보고 어디서 불러주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불러주셨고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내 수준껏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나 잘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하는 거야. 잘해야지. 아,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 날 또 어디 불러주지 않을까? 잘 보여야지 하면요. 오히려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대화를 바꾼. 여러분 아시죠? 박상영 선수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얘기했죠?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었대요. 결심이 아니라 희망이고 소망이다. 난 잘하고 싶다. 여기서 이기고 싶다. 이 말이 못하겠다.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이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대화, 자기 독백을 했으면 사실은 13대 9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역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혼잣말, 자기 대화를 바꾼다고 생각을 바꾼다고 늘 좋은 성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박상영 선수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휴 안 되겠다. 은메달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대충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그 다음 대회에서 똑같은 힘든 상황이 왔을 때는 아마 또 쉽게 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외쳤을 때 만약 금메달을 못 땄더라도 자기가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걸 자기 스스로 경험했다면 이 친구는 아마 그 다음 대회에서 만약 금메달을 그때 못 땄다면 또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겠죠. 생각보다 자기 대화에 힘이 큽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난 죽어야 돼. 난 아무것도 안 돼. 망했어. 끝장이야. 에이, 그냥 하자. 포기하자. 이렇게 혼잣말로 하는 여러분의 그 혼잣말들이 놀랍게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크게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러분의 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이완, 호흡, 깊은 호흡, 그리고 어떻게? 현실적인 생각, 유용한 생각,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적용과 점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오늘 들었던 강의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내 몸의 반응은 어떻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 그러면 엄마가 화내는데 엄마 잠깐만 좀 이따 화내봐. 나 호흡 좀 하고. 호흡 이렇게 좀 하시고 이완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날 죽이려는 걸 거야. 아니야, 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엄마가 자기도 답답해서 저런 걸 거야. 혼잣말로 바꾸는 걸 해보세요. 그런데 적용했을 때 늘 성공하면 좋겠죠. 잘 안 돼요. 그럼 다시 나한테 스트레스는 뭐지? 내가 통제할 수 있나? 스트레스 때 내 몸의 반응 어떻고 내 생각은 어땠지? 내가 왜 실패했지? 다시 호흡 연습하고 다시 생각 바꾸는 연습을 해보고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노출 훈련은요. 주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노출 훈련이라고 한 거고 양궁 선수들은요. 이런 훈련들을 계속합니다.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금메달 4개를 사실은 뭐 결과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꼭 그런 결과가 아니어도 그런 훈련들이 그런 빛을 발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좀 가벼운 얘기들로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스트레스 면역 훈련에 대한 이제 강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심리학자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심리학자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대단해 보였던 것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현장에 일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이 대단한 건 사실 별거 없어요. 상담 그것도 대단히 별거 없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은 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별게 아니지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좀 일상의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풉니까? 많은 분들이 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잡니다. 남자분들은 게임 많이 하고요.
오늘도 보니까 대한민국의 술 어떤 그런 먹는 양은 점차 주는데 이 여성분들이 술 음주량이 많이 는다 이런 기사도 나왔고요. 아무튼 젊은 분들도 술을 또 많이 드시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중에 쇼핑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은 섭식장애 생겨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자는 분들은 수면장애 생깁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돼요. 왜?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의 반응은 fight or flight입니다. 싸우거나 도망갈 정도로 몸에 힘이 꽉 들어간 상태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지금 앞에 맹수가 나타난 상황인데 거기서 여러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맹수가 나타나서 무서운데 내가 막 먹어서 이거를 내가 먹어서 안심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 먹는 거에 대한 내 미각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폭식을 하게 되거나 나중에 그것 때문에 너무 싫어서 안 먹게 되거나 이런 섭식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앞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무서워요. 근데 내가 무서움을 잊게 해서 자. 근데 이제 몸이 어때요? 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다 계속 깨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잤다가 깼는데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잠을 자니까 너무 좋아요. 계속 자요. 과다수면.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싸우거나 도망가라는데 계속 게임해요. 그럼 여러분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 뇌가 쾌락을 얻거나 술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보상받거나 쇼핑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짜릿함으로 바뀌면요. 이거는 극단적인 쾌락으로 가게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이러고 있죠. 우리. 그렇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는 건 여러분 신체가 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를 분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 운동. 물론 사실은 운동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그것도 문제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운동, 걷기, 뛰기. 그래서 여러분 앞에 곰이나 사자 났을 땐 도망가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도망갈 준비를 시키는 거죠. 운동장에서 열심히 혼자 도망가 보세요. 그 집 근처 운동장에서. 그러면서 운동을 딱 하고 나면은 몸에 있는 에너지가 분출이 되면서 여러분 몸이 자연스럽게 편안한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노래, 발라드 말고 락, 소리 지르는 거. 에너지를 분출하시라는 거예요. 혼자 노래방 가서 하든 춤추는 거, 춤도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혹은 대화, 거기에 대해서 막 사람 얘기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화도 내고 뭔가 표현하고 발산을 하시는 방법들이 좋다는 겁니다. 이거는 표현하고 발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러분 몸이 싸우거나 도망가야 될 상황에서 자꾸만 이런 걸 하시면 정말 심리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실은 제가 20대 청년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구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구직도 어렵고 그것도 스트레스 받지만 가족들 때문에 되게 많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의 뭐 때문에 상처받냐? 결국에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말은요 그릇입니다. 뭘 담습니까? 마음을 담습니다. 마음이 진짜 내용이고 말은 껍데기예요. 여러분 점심 때 뭐 드셨습니까? 선생님 저는요 은쟁반에 담긴 거 먹었어요. 이런 사람들 없어요. 선생님 저는 대접에 담긴 이렇게 사람 없어요. 전 냉면 먹었어요. 저는 밥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정작 주요한 내용은 없고 껍데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랑 대화를 할 때 그 말보다는요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아내가 옆에 앉아서 배 아파 이랬습니다. 이러면요 이때 여자분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자기야 어디 배 아파? 내가 어디 만져줄게. 봐봐. 우리 자기 많이 배 아프겠다. 이런 거 기대하시죠? 그런 남자는 없어. 있지, 바람둥이. 근데 바람둥이도 결혼하면 그렇게 안 해. 절대 없어요. 저도 심리학자고 저도 상담하는 사람인데 와이프한테 절대 안 그래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약 먹어. 와이프 그래요. 나도 알아 약 어디 있는지. 이래요.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에서 좀 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잘 받지도 못했고요. 근데 여자분들은 배 아파. 혹시 여러분이 남자친구나 여러분 뭐 남편한테 위로받고 싶으면요 배 아파 이러지 말고 여보 나 배 아픈 것 같은데 내 배 좀 만져줘 이렇게 말하세요. 근데 남자들이 미쳤니 네 배를 만지게? 이러면 이때는 이제 싸워야 돼. 그런데 배 아파 했을 때 남자들은요 얘 배 아프구나 끝이에요. 나 뭐 하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뭐래요? 야 뭐야
그런 남자가 네 배 아픈 거 어쩌라고 처음부터 안 그랬죠. 뭐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왜? 왜 그래? 약간 당황한 거예요. 여자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배 아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알았어요. 아, 얘 또 시작이구나. 어쩌라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늘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어쩌긴 배 아프냐고 물어봐야지. 그쵸?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다 말겠지. 괜히 뭘 떨어요? 유난을 떨어. 되게 이기적이야. 이럴까? 뭐 이기적이야? 네가 더 이기적이야. 계속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의 마음은 뭘까요? 이분들의 마음은요. 아, 배 아파. 이렇게 말하지만 내 남편이 내가 배 아픈 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이잖아요. 근데 말은 어떻게 했어요? 배 아파로 끝났어요. 그쵸? 그래 남자가 들어가니까 뭐야 어딜 들어가? 그 남편이 어쩌라고 왜 이러죠. 사실 그때 남편은 좀 머쓱한 거예요. 야, 나 머쓱하다. 너 왜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혹시 화났어? 근데 말은 뭐 왜? 배 아프냐고 물어봐야지. 비난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아내분은 뭐예요? 당신 그렇게 와서 섭섭해. 내가 배 아프다 그랬는데 나한테 좀 관심 가질 수 있잖아. 이 마음인데 말은 어떻게 했어요? 배 아프냐고 물어봐야지. 이렇게 했죠. 그 남자분은요. 아, 여보 그러면 그래 그럼 그렇게 말하지. 나 너무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다 말겠지. 말과 마음이 계속 달라요. 근데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요. 거의 다 말꼬리 붙잡고 싸워져요.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 저 와이프가 저한테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 오빠랑 사니까 진짜 힘들다. 내가 뭐가 들렸을까? 아, 얘가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힘들다. 말이 들렸을까요? 말이 들렸어. 너 힘들어? 야,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저 여자친구 황당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왜 사귀니? 제가 그래 헤어져. 그래서 결혼 약속했다 헤어졌다니까. 거의 그래요. 진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야, 너 또 원서 넣었어? 아, 왜? 안 넣었어. 야,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아, 내가 뭘? 다른 애들은 취직했단 말이야. 알았어. 걔네들 취직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어쩌긴 원서 넣어야지. 하시겠지 마. 그리고 그냥 가죠. 정말 인류 역사에서 늘 사람들은 이렇게 싸워요. 여러분 엄마가 왜 그럴까요? 엄마가 여러분을 죽이고 싶을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면 엄마도 야, 너 요즘 어떻게 취직 준비 좀 하고 있어? 엄마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마음을 말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엄마한테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엄마가 그러면 여러분 엄마는 이미 심리학자를 했겠지. 여러분 엄마는 집에서 주로 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랑도 이 사람의 말 속에 어떤 마음이 담기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다큐멘터리 앞쪽에 보면요. 아버지가 건물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아버지랑 싸워서 이제 각서도 쓰고 1년 동안 안 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권우성 씨도 아들이 있어요.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은 게 한이 돼서 아들이랑 잘 지내겠다고 아들한테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아들이 자기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던 것처럼 자기가 아들한테 하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 다큐멘터리 출연 신청을 하고 여기서 집단 프로그램 심리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마침 아버지가 아프셔서 1년 만에 PD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권우성 씨가 가는 거예요. 1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나가!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나가면 되잖아요 하고 나갔을 텐데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말은 저렇지만 마음은 다른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말은 저렇게 하시는데 좋으신 거예요.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이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관계도 연습하시고 상담자의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쁘시면 물어보세요. 선생님, 근데 저한테 왜 말 그렇게 하셨어요? 저 혹시 제가 좌절해서 우울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선생님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을 보는 연습.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한테 상처받으실 때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상처받을 주려고 저런 얘기를 했을까?
진짜 여러분 엄마가 그런 의도인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진심으로 난 너한테 상처 주고 싶어. 그럼 지금 나와야 돼. 음식에 독 탈지 몰라.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듣고 마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관계가 뭐 친구 관계 혹은 부모님 관계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을 전하지 못해서 후회 없으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사실은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아닌데 여러분이 이제 구직이라는 주제로 좀 오셨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좀 몇 분이 계신데 옛날 모습이죠. 제가 70년대 생인데 저 아주 어렸을 때 보면은 생각이 나요. 그때 조금씩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정말 그때는 차장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돈 받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저 사람 저 누나 뭐야? 그랬더니 저 누나가 차장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버스 운전수들이 했지만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뭐 안내양, 차장. 근데 이 직업은 지금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 이런 직업과 비슷한 직업이 이제 승무원이죠. 그런데 이 승무원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미래.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야 될 세상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세상과는 굉장히 다른 세상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직업을 구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있어요. 제가 지금은 상담센터랑 뭐 아카데미 이렇게 대표라는 그런 타이틀도 가지고 있지만요. 사실은 제가 본격적으로 이 상담센터를 하기 전에 누가 저한테 선생님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글 쓰고 심리학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저한테 뭐 하세요라고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완전히 작가로서 글만 쓰는 사람도 아니고 글도 쓰고 기업 강의도 하고 부모 교육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주로 글 쓰는 일을 하는데 뭐 작가라 그러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칼럼니스트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나는 심리학으로 글 쓰니까 나는 심리학 칼럼니스트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1호 심리학 칼럼니스트잖아요. 아직까지 1호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 지금 구직, 취직, 취업 얘기를 생각하시죠? 우리는 보통 요거 아니면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던 어떤 분야에서 새롭게 뭐 개업을 하시던 여러분 그 일은 반세기만 지나면 없어질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직업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미래학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새로운 개념이 창직입니다. 창직. 분명히 세상이 바뀌면 새로운 일들이 나오는데 그런 일들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그냥 여러분이 단순하게 지금만 생각하시면 다행히 운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들어가면 안심되지만 10년 지나면 또 고민하실 거예요. 5년 지나면 또 고민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젊은 분들은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여러분이 구직 스트레스를 한번 좀 그거를 나에게 득이 되는 걸로 바꿔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자체가 꼭 나쁘거나 없어야 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독이 아닌 득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